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른 공포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은행 앞에는 예금 잔고를 찾아가려는 고객들이 몰려들었고요.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은행 관련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고객들은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왔습니다. 전격 폐쇄가 결정된 뉴욕 시그니처 은행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와 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이후 중소형 은행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은행 문을 두드려보지만 아무도 답을 하지 않고 ATM 기계 앞에는 잔고를 찾으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I cannot believe it. This is something I did not expect. 한 고객은 취재진을 붙잡고 지금 상황이 마치 공포 영화 같다고 말했습니다. I kind of panicked because we have 4 accounts at Signature Bank. Have you heard about any notice about the bank closure? No.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와 시그니처 두 은행의 파산은 시작일 뿐이라는 불안을 내비쳤습니다. This is one of many banks that I think will fail, not only here, but over in Europe and in Asia as well, because there's a lot of risk out there, and with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이번 사태의 진원지 실리콘밸리 은행에도 거래 정지가 풀리자 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불안한 고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점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투입됐습니다. We are here to protect the depositor. Whenever there's issues with the economy, we're here to stabilize as much as we can. We're here to protect you guys up to the insurance limit.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지난 10일, 시그니처 은행에선 하루 만에 13조 원이 빠져나갔고 이틀 만에 폐쇄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인근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위기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60% 이상 급락했습니다. 은행을 초고속 파산으로 몰아넣은 뱅크런에 대한 공포가 다른 은행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자, 그러면 뉴욕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강나림 특파원 연결돼 있는데요. 자, 강 특파원, 일단 뉴욕 증시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는 피한 것 같네요. 네, 다우, 스탠더드 앤 푸어스 등 주요 증시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마디로 혼란스러웠는데 은행 파산의 충격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안도가 나왔습니다. 전날 미국 정부가 예금을 전부 보호하겠다며 적극 나섰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 대국민 연설을 통해 공포감을 잠재운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Americans can rest assured that our banking system is safe. Your deposits are safe. Let me also assure you we will not stop at this. We'll do whatever is needed. 네, 한편에서는 은행이 파산했는데 정부 돈으로 도와주는 게 지나친 구제금융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납세자의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객 예금은 보호하지만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투입한 정부 자금은 은행 자산을 팔아서 회수할 것이고 이번 사태의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는 겁니다. 네, 일단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앞서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은행 관련 주가들은 폭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가상화폐에는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으니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겠냐는 전망 때문인데요. 또 이번 사태가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점도 투기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 특파원 금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다음 주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애초에 연준이 0.5%포인트 인상,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시장이 불안한 만큼 연준이 0.25%포인트 인상 정도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심지어는 동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게 나온다면 물가를 잡을 것이냐,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냐, 중요하지만 상반된 두 개의 목표를 놓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금융시장은 오늘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올해 들어서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환율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초반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다 2.5% 넘게 하락한 2348.97로 마감해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만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 등 은행주들은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미국 내 다른 지역은행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로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가 폭락하면서 함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전날보다 4% 가까이 하락한 758.05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올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닥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이런 신생기업들, 밑바닥에 있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거죠.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9.3원 올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미국 정부가 조기 진화에 나서면서 안정을 찾았던 전날과는 달리 금융시장 전반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고금리로 인한 후폭풍이 부동산 PF 부실 등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 기관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는 또 이미 불황에 놓인 벤처업계가 이번 사태로 자금 경색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MBC는 세입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전세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깡통 전세 감별기를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지난해 매매와 전세 거래가 모두 있었던 공동주택의 실거래 94만 건을 전수조사해서요. 이 집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뽑아냈습니다. 분석 결과 전세가율이 이미 100%가 넘어서 깡통 전세가 된 공동주택단지는 10곳 중에 1곳이었고요. 80%가 넘어서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단지는 무려 38%, 10곳 중에 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도 직접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손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BC가 만든 깡통 전세 감별기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개별 단지의 거래 내역과 평균 전세가율을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지역인 인천의 한 아파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평균 전세가율은 131%, 매매 건수는 13건이었는데 평균 매매가는 2억 2,400여만 원이었습니다. 87건의 전세 건수가 있었는데 평균 전세가는 2억 9,300여만 원이었네요. 평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1.3배 높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안심 전세 앱에는 이 아파트 정보가 실려있지 않아서 정작 전세 소비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지역도 보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나홀로 아파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평균 전세가율은 82%, 80% 남짓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이 어떨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아파트 세입자인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지난 2020년 전세금 3억 7천만 원을 주고 47제곱미터 크기 집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2년 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는 거래 자체가 없고 지금 매매가 안 돼서 어떻게 매매가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손님이 없습니다. 전세가도 크게 떨어져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 해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 상황.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집주인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었는데 구두 계약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연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세대출 만기가 지나 급한 대로 신용대출과 부모님 도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3억 3 정도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이 안 들었대요? 그럼 방법이 없죠. 실제로 조금 손해보고서 저희가 전세 놓고 나가거든요. 조사 결과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깡통 전세는 전국에 약 6천 단지, 전체의 9.3%, 10곳 중 1곳꼴입니다. 가장 심각한 인천의 경우 거래된 공동주택 단지의 20%가 넘습니다.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공동주택은 무려 2만 4천여 단지, 전체 38%, 10곳 중 4곳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최근 1, 2년 사이 계약했던 집들의 전세 기간이 끝나는 올 하반기와 내년엔 깡통 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 문제가 사실 본격화된 건 2022년 하반기거든요. 지금이 절정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전세가율이 낮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7천만 원짜리 전세로 독립했던 28살 임모 씨. 전세 계약 당시 매매 시세는 1억 5천여만 원. 전세가율은 50%도 안 됐지만 금융기관 근저당이 1억 1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전세금과 근저당을 합하면 집값보다 3천만 원이나 높은 사실상 깡통 전세였던 겁니다. 실제 전세 사기 물건으로 드러나면서 집은 1년여 만에 경매로 넘어갔고 임 씨는 쫓겨나듯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낙찰자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이사를 준비해라. 계속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문자 전화 오고 언제까지 나갈 수 있냐 하니까 저도 이제 압박감을 받고 스트레스 받았죠. 거의 야밤도주 하듯이. 이런 전세 사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집은 피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체납, 근저당 같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 사실상 깡통 전세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세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법들도 지금 하고 있었고요. 긴급 구제 제도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들도 조금 더 역할과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지난해 전세 사고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9,200억 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세 보증 비율을 집값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나아가 전세 보증금이 갭 투자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보증금을 DSR, 총 부채 상환 비율에 포함시키는 등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